어머님 인감도장 가져가고 부동산 처분하자. 그 방 서재로 바꾸고 어머님 돈으로 요양원비 내면 되잖아. 녹음기에서 준호와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세 시우가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죠. 나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가족 버리는 사람 되면 어떡해요? 말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2세 말자가 테이블에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다 연기였어. 준호의 커피잔이 덜컥거리고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여희를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 거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모두 무료니까 가볍게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된 건물 하나가 겨울 오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15층 건물의 8층, 그곳에는 82세의 한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딸 한수진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해야 맞겠죠. 한말자는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화장대 하나와 싱글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손자 이시우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 몇 장이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는 내 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말자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8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죠. 말자는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수진이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무감만 묻어났습니다. 한때 엄마는 같이 살아야 한다며 결혼 후에도 모시겠다던 그 딸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위인 이준호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팀장인 준호는 말자에게 늘 정중한 존댓말을 썼지만 그 말 속에는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인 예의처럼 느껴졌죠. 어머님, 오늘도 드시는 약은 잊지 않으셨죠? 준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던지는 그 말은 관심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혹시라도 말자가 약을 깜빡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할 일을 체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준호는 항상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은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점점 어머니와의 거리를 벌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먼저 나갈게요. 수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말자가 답했지만 수진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곧 출근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화면 속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어릴 때 엄마 없으면 안 돼요라며 치마폭에 매달리던 모습들 말입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 이시우였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 집에서 말자에게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은 시우뿐이었습니다. 우리 시우 왔구나. 학교는 어땠니? 말자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급식으로 떡볶이 나왔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할머니도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우가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우가 좋아하는 떡볶이구나. 할머니도 어릴 때 떡볶이 참 좋아했는데. 말자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시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던 이야기, 그림 시간에 무엇을 그렸는지까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말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시우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할머니는 내 편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할머니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 말자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말자를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과 준호가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시우의 학교 이야기나 일상적인 확인 정도였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제도 약 드셨냐고 물어봤는데 벌써 까먹으셨더라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말자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딸과 사위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보살핌을 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그날 밤 말자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감처럼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중심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구석진 작은 방 하나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말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자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전자레인지를 2번 돌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수건을 냉장고에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갔습니다. 말자의 작은 실험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2번 돌리고 수건을 냉장고에 넣고 때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목요일 저녁 말자는 현관 옆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과 준호의 대화를 듣기 위해서였죠.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머님이 좀 이상하지 않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톤이었죠. 뭐가 이상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하는 소리였습니다. 어제 전자레인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같은 음식을 2번 돌리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냉장고에서 수건이 나왔어. 어머님이 넣으신 것 같은데.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 시우 학교 몇 시에 끝나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말자는 벽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건 아닐까?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준호가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래도 아직은.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 말자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응. 요즘 치매 검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치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런 말 하기 싫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연세도 이제 80이 넘으시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많이 지쳐. 매일 어머님 상태를 확인하고 약 드셨는지 체크하고. 너도 스트레스 받는 거 다 보여. 수진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자에게는 어떤 대답보다도 명확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많이 지쳐.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나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방에만 계시고. 말자의 눈가에 미세하게 떨리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미소도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진심을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 말이야.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아직은.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어머님을 위한 일이기도 해.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잖아. 알겠어. 한번 알아보자. 말자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차분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 30분. 준호, 병원 검사 제안함. 수진,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결국 동의함. 두 사람 모두 지쳤다고 고백함. 수첩의 기록을 마친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모두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2번 돌린 것도, 수건을 냉장고에 넣은 것도, 같은 질문을 반복한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죠. 그래, 내가 치매라면. 말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한번 보자.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연기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준호가 평소보다 더 자세히 말자를 관찰하며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말자가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나눈 대화 때문에 더욱 예민해진 상태였죠. 어머님, 수진이네 집이에요.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요. 준호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벌써 3년째 여기 사시잖아요. 아,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말자의 연기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말자는 더욱 노골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시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말자가 일부러 시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저 시우예요. 손자요. 아, 시우. 맞구나. 말자는 마치 기억을 되찾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할머니가 깜빡했네. 10세 시우는 할머니의 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할머니. 가끔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시우가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다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본격적인 연기 시작. 준호와 수진의 반응 관찰 중. 시우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실험을 계속해야겠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말자의 연기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건망증 수준을 넘어서 더욱 심각한 증상들을 연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말자는 욕실에서 세제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인 줄 알고 마시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죠. 때마침 수진이 세탁물을 가지러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거 뭐 하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말자의 손에서 세제병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죠? 말자가 무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이건 세제예요. 먹는 게 아니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목이 말라서.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세제병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말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준호와 나눈 대화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물 드릴게요. 수진이 컵에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물을 받아들고도 멍하니 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네. 말자는 마치 지금 깨어난 것처럼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말자는 또 다른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생일을 일부러 틀리게 기억하는 것이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시우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시우 왔구나. 말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시우야, 내 생일이 언제였지? 저 생일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케이크도 사주셨잖아요. 시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말자가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케이크를 사줬다고? 시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10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자신의 생일을 잊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시우야. 할머니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네. 말자는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이 순수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었거든요. 시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작은 손으로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예요. 시우의 말에 말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시우의 순수한 반응과는 달리 준호와 수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나눈 대화는 더욱 심각했죠.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준호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세제 마시려고 하신 거 봤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봤어. 정말 위험할 뻔했잖아. 그리고 시우 생일도 까먹으시고. 시우가 많이 상심한 것 같더라. 수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말자는 현관 옆 벽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도청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수진아, 이제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원 가시려고 할까?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설득해야지. 아니면 준호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이런 상태로 계속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 오늘처럼 세제 마시실 뻔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 수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둘 다 직장 다니고 있고 시우도 돌봐야 하고 어머님까지 24시간 케어하기는 힘들어. 수진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숨을 죽이고 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수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어머님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힘들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매일 엄마 상태 확인하고 혹시 다치실까봐 걱정하고 정말 지쳐. 그럼 내일 몇 곳 알아볼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알아보기만 하자. 아직 결정하지는 말고. 말자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거든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화요일 밤, 드디어 요양원 이야기 시작됨. 준호가 적극적이고 수지는 망설이는 상태. 하지만 결국 알아보기로 결정. 말자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자는 가족들이 이렇게 빨리 요양원을 고려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말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려고 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죠. 특히 시우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더욱 심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수저 사용법을 일부러 헷갈려 했고 준호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준호예요. 수진이 남편이고요. 준호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말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키워준 강인하고 지혜로웠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엄마, 오늘 병원 한번 가볼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병원? 왜요? 아픈 데 없는데. 말자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냥 건강검진 차 가보는 거예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병원은 싫어요. 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시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시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말자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까먹으세요? 시우의 순수한 질문에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 말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에게 꼭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제 할머니니까요. 그 순간 말자의 눈에 진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병원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의사 앞에서도 완벽하게 연기를 해냈죠.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일부러 틀린 답을 하고 날짜나 계절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의사는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인다며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돌아온 수진과 준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셈이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말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이죠.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말자 옆에 앉으며 화려한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글씨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한번 보세요. 준호가 책자를 말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르신들끼리 지내시기에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 말자는 책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깨끗한 침실, 넓은 식당, 운동시설, 정원 등이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었죠.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계셔서 어머님 같은 분들에게는 훨씬 안전해요. 준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래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말자는 책자의 페이지를 넘기며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치매 환자인 척 멍하니 바라보는 연기를 계속했죠. 어머님, 이해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말자가 일부러 이해를 못하는 척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시는 곳이에요. 어머님처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이죠. 준호가 더욱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죠. 수진은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책자를 넘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말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엄마 없으면 안 돼요라며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자신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죠.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말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준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았죠. 어머님, 여기서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희는 일하러 나가고, 시우도 학교 가고, 준호가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말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낮에 혼자 계실 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말자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다른 감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말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항상 저희 가족이에요. 다만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자주 면회도 갈 거고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시우도 할머니 보러 자주 갈 수 있어요. 말자는 한참 동안 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들이 자신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언제 가야 하나요? 말자가 체념한 듯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좀 더 알아보고. 수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을 이렇게 밀어내는구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말자는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동안 적어온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기록했죠. 목요일 오후 드디어 요양원 책자 등장. 준호는 적극적으로 설득, 수지는 죄책감 있어 보이지만 결국 같은 결론.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해야 할지 실패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했던 답을 얻기는 했지만 그 답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거든요. 이틀 후 토요일 아침에 시우가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저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자가 침대에 앉아 시우를 맞이했습니다. 시우는 할머니 옆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세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우야, 그건 말자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말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시우야. 말자가 시우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우는 할머니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그 순간 말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연기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우가 울면서 매달린 그날 이후 말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가족들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준호와 수진이 자신이 없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죠. 월요일 저녁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준호와 수진이 소파에 앉아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여보, 어머님 요양원 언제쯤 모실 생각이야? 준호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수진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시우 때문에 걱정이야. 어제부터 계속 울고 있잖아. 시우는 어려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준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을 생각해야 해.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어. 혹시 다치실까봐, 혹시 실수하실까봐.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 요양원 보내면. 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 방 서재로 바꾸자. 책장도 새로 사고 우리만의 공간도 좀 생기고. 그것도 좋겠네. 수진이 조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집이 너무 답답했거든. 그렇지? 그리고 주말에 시우랑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지금은 어머님 때문에 어디 가기도 힘들잖아. 말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화였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방을 서재로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오다니요.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집에서 드는 생활비보다 나을 수도 있어.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담은 별로 없겠네?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상태로 계속 악화되시면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더 힘들어질 거야. 맞아. 지금이라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거야. 수진이 스스로를 납득시키듯 말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진심을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 시우가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빨간 눈을 한 채로 말이죠. 할머니, 저 할머니랑 얘기할 게 있어요. 시우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시우야. 무슨 얘기인데? 말자가 침대에 앉아 시우를 맞았습니다. 시우는 할머니 옆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세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고민이었겠죠. 할머니,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정말 가셔야 해요? 말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시우야,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말자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싫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누가 저랑 이야기해 줄 거예요? 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우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해요. 할머니만 저랑 진짜 이야기해 줘요. 시우가 말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시우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되면 어떡해요?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가족 버리는 사람 되면 어떡해요? 그 말에 말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0세 아이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요. 시우야, 그런 생각하지 마.
말자가 시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예전에는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우야,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우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돼. 말자가 최선을 다해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를 꼭 모실 거예요. 시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말자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우야, 그 말 한마디면 할머니는 괜찮아. 그날 밤 시우가 방으로 돌아간 후 말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연기를 멈추고 진실을 털어놓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 수진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하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더욱 심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대신 손으로 집어먹으려 했고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수진이 피곤한 표정으로 가리켜 주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말자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말자를 보며 수진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어머님, 내일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거 어떠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말자가 진짜 모르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좋은 곳이에요. 간병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그럼 시우는 어떻게 돼요? 시우는 주말에 할머니 보러 갈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말자가 조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수진이 확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면회를 올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뜸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말자는 혼자 있을 때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일 요양원으로 이주 확정.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과연 그들이 나를 보낸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인 척하고 있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마지막 확인을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죠. 그 박스 안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수진이 어릴 때 받았던 상장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받은 금상, 중학교 때 작문 대회에서 받은 은상, 고등학교 졸업 때 받은 개근상까지 말자가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상장들 사이사이에는 수진이 어릴 때 쓴 편지들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어린 수진이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이때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말자가 상장들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거친 질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시우가 그려준 그림들이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것들 외에도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그림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은 시우가 5살 때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색연필로 칠한 노란 해와 초록 나무들 사이에서 4명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정말 가족이었는데 말자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었고 시우의 마음속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꺼낸 서류였습니다. 바로 2달 전에 혼자 병원에 다녀와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지였죠. 말자는 가족들 몰래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환자명 한말자. 진단 결과 모든 인지기능 검사 정상. 치매나 인지장애 소견 없음. 연령을 고려했을 때 정상 범위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말자는 그 진단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갔던 병원에서는 일부러 틀린 답을 해서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혼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거든요.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말자가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바로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죠. 말자는 지난 몇 주 동안 준호와 수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녹음되면서 증거로 남겨두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녹음기를 켜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시잖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맞다니까. 서류만 작성하면 돼.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나면 그 방 서재로 바꾸자. 책장도 새로 사고. 그것도 좋겠네. 요즘 집이 너무 답답했거든. 우리만의 공간도 생기고 어머님 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우리 부담은 줄어들 거고. 그리고 어머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후견인 절차도 밟아야겠어. 인감도장이랑 통장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고. 맞아. 어차피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게 나을 거야. 부동산도 나중에는 처리해야 할 텐데 미리 알아봐둘까? 그래, 어머님 고향 땅 말이지? 그것도 관리비만 나가고 있으니까. 솔직히 어머님이 지금 상태로 계속 악화되시면 나중에는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해야 할 거야. 말자는 녹음기를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특히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올 것이었죠.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말자는 세수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82세의 노인이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준호가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거 기억하세요? 준호가 평소처럼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본심을 말자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말자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기억하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 말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또렷하고 선명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평소 말자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건 아닌지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아주 괜찮아. 말자가 정색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인 것 같네. 진실이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건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말자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와 진단서, 그리고 수진의 어린 시절 편지들을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다 연기였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똑똑거리며 흘러갔죠. 준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고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기라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래. 전자레인지 2번 돌린 것도, 수건을 냉장고에 넣은 것도, 같은 질문을 반복한 것도, 세제 마시려는 척한 것도 모두 일부러 한 거야. 말자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시우 생일을 까먹은 척한 것도 말이지. 준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왜겠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지. 말자가 녹음기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았어. 너희가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야. 말자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대화들이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어머님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 치매 맞다니까. 서류만 작성하면 돼. 요양원 보내고 나면 그 방 서재로 바꾸자. 책장도 새로 시키고. 그것도 좋겠네. 요즘 집이 너무 답답했거든. 우리만의 공간도 생기고. 어머님 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후견인 절차도 밟아야겠어. 인감도장이랑 통장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고, 부동산도 나중에는 처리해야 할 텐데 미리 알아봐둘까? 솔직히 어머님이 지금 상태로 계속 악화되시면 나중에는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해야 할 거야.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고 수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엄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 진심 아니야? 말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여기고 요양원에 보내고 내 방을 서재로 바꾸고 내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내 인감도장과 통장까지 가져가고 심지어 내 부동산까지 처리하겠다는 게 너희 계획이었잖아. 준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자가 비웃으며 진단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나를 위해서인가? 내가 혼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야. 모든 인지기능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 수진이 진단서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로 다 연기였어.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 거야.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지금까지 너희는 완벽하게 속았지. 말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본심도 완벽하게 드러났고 내 인감도장에 통장에 부동산까지 노리고 있었잖아. 수진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자격으로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 그게 아니야. 우리도 어머님 관리해 드리려고.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관리해 드리려고? 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들은 건 관리가 아니라 처분이었는걸. 고향 땅 처분하고 적금 해지하고 연금까지 가져가겠다던 게 관리야? 말자는 수진이 어릴 때 쓴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기억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썼던 편지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라고 썼잖아. 그때 그 마음은 어디 갔어? 수진이 편지를 보더니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거짓말이었을까? 말자가 쓰라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없었을 때는 사랑하고 이제 뭔가 가져갈 게 생기니까 달라진 거야? 진심이었어. 정말 진심이었어. 수진이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달라진 거야? 언제부터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내 재산을 노리기 시작한 거야? 말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어머니의 재산이 눈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걸 대놓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도 가관이야, 준호. 말자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존댓말하면서 뒤에서는 내 재산 계산하고 있었잖아. 후견인 되어서 내 인감도장 가져가고 부동산 처분해서 돈 만들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음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가슴 아픈 건 말자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고향 땅까지 처분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 땅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땅은 내 할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나한테는 추억이 담긴 마지막 고향이고.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관리비만 나간다며 처분하겠다고 하더라. 엄마, 우리도 몰랐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관심이 없었던 거지. 말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시큰둥하게 반응했잖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때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머님을 생각해서 아직도 변명해? 말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녹음 다 들었잖아. 내 방을 서재로 바꾸고 내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내 재산 처분해서 너희 생활비로 쓰겠다던 게 나를 위해서야?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말자가 시우의 그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까지 상처받게 했다는 거야. 시우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되면 어떡해요? 가족 버리는 사람 되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른들 보고 그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그 말에 수진이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시우가 그런 말을. 그래. 그 아이는 너희와 달리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도, 생일을 깜빡했을 때도 끝까지 내 편이어 주었어. 말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우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나마 이 집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아이 앞에서까지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했어. 엄마,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어. 매일 직장 다니고, 시우 키우고, 생활비 걱정하다 보니까. 생활비 걱정? 말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에 눈독 들인 거야? 그게, 솔직히 시우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도 있고, 수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재산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 적어도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말자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안 됐어? 말자가 물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시우였죠. 할머니, 엄마, 저 왔어요. 시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온 시우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고,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할머니는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왜 다들 그래요? 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시우를 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우야, 와서 할머니 옆에 앉아. 시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와 서류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죠. 시우야, 할머니가 사실을 말해줄게. 말자가 시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 다 연기였어. 연기요? 시우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척한 거야. 시우는 10세 아이라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할머니가 아프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안 아파요? 시우가 밝게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괜찮아. 말자가 시우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 할머니가 아프신 줄 알고 많이 걱정했어요.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이라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우를 끌어안은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심도 확고해졌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말자가 시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다른 곳이요? 시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혼자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말자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조용히 해. 말자가 차갑게 수진을 제지했습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할 말은 이미 다 들었어. 준호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말자가 비웃었습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이 또 속을 줄 알아? 너희가 언제 또 지쳐서 내 재산 노리고 나를 쫓아낼지 모르는데.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인감도장 빼앗고 부동산까지 처분하려고 했다는 거야? 시우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떠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우야, 할머니도 시우가 제일 좋아. 하지만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그럼 저도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시우가 말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살 아이의 순수한 말이
모든 어른들의 가슴을 찔렀거든요. 시우야. 말자가 시우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시우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해. 할머니는 혼자 갈 거야. 싫어요. 할머니가 가면 누가 저랑 이야기해 줄 거예요? 시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시우 때문에라도 가지 마세요. 시우 때문에? 말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우 때문에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 말았어야지. 말자는 시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시우한테 줄 게 있어. 방에 도착한 말자는 책상 서랍을 열고 여러 가지를 꺼냈습니다. 먼저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에는 편지 한 장,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죠. 시우야, 이건 할머니가 시우를 위해 준비한 거야. 말자가 봉투를 시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이 들어있어. 시우가 대학교 갈 때까지 쓸 수 있을 만큼 모아뒀어. 시우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말자가 편지를 시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시우가 고등학생이 되면 읽어봐. 할머니가 얼마나 시우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써놨어.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건 시우 증조 할머니가 주신 거야.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거야. 말자가 반지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시우가 어른이 되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죠. 할머니. 시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말자가 시우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시우는 어른이 되어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줘.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네, 할머니.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 기억해? 말자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버려도 기억은 남는단다. 그래도 너 하나만은 내 마음에 남겨두고 갈게. 할머니도 저 기억해 주세요. 시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시우를 잊겠어. 말자가 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자 준호와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말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살겠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다고? 말자가 냉소했습니다. 언제까지? 또 언제 지치면 같은 생각 할 거 아니야? 또 언제 내 재산이 탐나면 같은 짓 할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준호가 단언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내 뒤에서 한 말들 내 귀에 다 들렸거든. 어머님 적금으로 요양원비 내고 인감도장 가져가고 부동산 처분하자는 그 말들.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이미 늦었어. 말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마음이 어떻게 다시 믿겠어? 며칠 후 화요일 아침 말자는 준호와 수진이 출근한 사이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시우가 그려준 그림들을 모두 넣었죠.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떠나고 싶었거든요.
시우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방에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늘 가세요? 시우가 슬픈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시우야.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말자가 시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고향 근처로 갈 거야. 거기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 거야.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말자는 이미 고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해 두었거든요.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시우가 울먹였습니다. 시우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를 찾아와. 말자가 시우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할머니는 시우를 기다릴게. 약속해. 저도 약속할게요. 꼭 찾아갈게요. 시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시우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우, 약속? 시우가 학교에 간 후 말자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2통을 놓았습니다. 하나는 준호와 수진에게, 하나는 시우에게 남기는 편지였죠. 준호와 수진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호야.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난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내 방을 서재로 써도 되고 마음껏 너희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갈 데는 있고 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다만 한 가지 기억해라. 사람은 언젠가 늙는다. 너희도 언젠가는 시우에게 짐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시우가 너희를 어떻게 대할지는 너희가 지금 보여준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다. 시우에게 남긴 편지는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우야. 할머니가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시우만큼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기억해줘. 시우가 그려준 그림들, 할머니가 다 가져갈게. 그리고 시우를 위해 준비해둔 선물들, 잘 간직해라. 할머니는 시우가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고 믿어. 언젠가 할머니를 찾아와. 그때까지 할머니는 기다릴게. 오후 2시 말자는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저녁에 수진과 준호가 돌아와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 이미 말자는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수진은 빈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엄마, 그땐 왜 말 안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82세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고요.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